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8번째 파트네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2번째, 최초의 3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가짐대로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에 대해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엘버트 허버드가 이야기했네요. 수년 전 남편과 나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루를 여는 최초의 몇 분을 부드럽고 유쾌한 기분으로 시작한다면 남은 하루를 더 즐겁고 멋지게 보낼 수 있고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깨달음이었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일은 남은 하루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가끔씩 문제거리들로 집중 포화라는 무거운 기분으로 잠에서 깰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일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야기하곤 하죠. 우리는 하루가 저물 때도 아침과 똑같은 태도를 취했어요. 오늘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몰라 라고 말하는 대신 최초의 몇 분 동안에는 반가운 태도를 갖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하는 거죠. 최초의 3분 원칙은 우리가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 가족, 동료,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 정육점 주인이나 빵가게 주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최초의 순간이 함께하는 나머지 시간을 결정짓는 거죠. 우리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시작해 보세요. 웃으세요. 전화상의 목소리라도 웃음기는 전해집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는 태도를 보여보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방으로 들어오면서 내던지는 첫마디로 나왔어 하는 사람과 당신 여기 있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유쾌한 태도를 갖고 주의 깊게 이야기를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순수한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언짢은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면 잠시만 뒤로 밀어두세요. 활기찬 목소리로 상황에 적절한 대화를 해보세요. 이 자그마한 실험을 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죠. 다음번에 친구나 연인, 가족 등을 만날 때 앞에서 배운 대로 최초의 3분을 특별하게 만드는데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또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초의 3분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틀림없이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최초의 3분 원칙은 우리가 매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 가족, 동료,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 정육점 주인이나 빵가게 주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최초의 순간이 함께하는 나머지 시간을 결정짓는 거죠. 아시겠죠?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43번째, 로맨스를 가꾸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미치 앨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중에서였네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이성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윌 듀란트 90번째 생일에 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젊은 시절의 사랑은 늙은 남편이 늙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얕고 표면적인 사랑일 뿐이다 라고요. 한 유명한 작가가 40 이후에 인생관에 관한 신작을 냈어요. 작가는 40 이후에는 로맨스 따위는 잊으라고 말하죠.
로맨스는 관계에서 최초의 성적인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점차 닳아 없어져서 결국에는 매일매일의 바쁜 일상 속에 파묻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단호하게 말하죠. 더러운 기저귀와 콧물이 잔뜩 묻은 옷, 비가 와서 취소된 축구 경기, 헐레벌떡 응급실로 달려가는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남는 사랑만큼 로맨틱한 건 없죠. 갖가지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아이들이 독립해 집을 떠난 후에 결혼 생활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는다고 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이들에게 몽땅 빨려 들어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시간과 관심과 사랑을 듬뿍 쏟으며 가꾼 정원이 가장 아름답게 자라듯 로맨스 역시 그러하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하게 되면 그제야 한시름 놓고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용한 삶의 즐거움을 새로이 발견하고 서로를 보듬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과 꿈을 공유하고 웃고 즐기며 둘만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어요. 이제야 비로소 주말에 둘만 빠져나와 낭만적인 곳에서 시간을 즐기며 감성적이고 고요하며 오붓한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부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요. 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록 둘 사이의 로맨스가 이미 몽땅 증발해버린 것 같아도 두 사람이 여전히 사랑하고 서로를 아낀다면 꺼져가는 로맨스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어요. 내게 로맨스란 몸과 마음, 정신과 영혼이 만나 깊고 즐겁고 다정하게 서로를 아끼는 사랑을 뜻합니다. 몇 년 전 알래스카로 가던 유람선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한 구조대원은 눈이 휘둥그레져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구조선에 태운 노부부들처럼 서로를 극진히 아끼는 부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죠. 나 역시 오랜 기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그 어떤 나이의 부부들 못지않게, 아니 젊은 부부들보다 훨씬 더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어요. 내 친구 니나는 48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죠. 그녀는 적적함을 느꼈지만 곧 일과 모임 활동, 좋은 친구들과 장성한 자식들에게서 기쁨을 찾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이 충만하고 만족스럽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주 데이트를 했지만 결코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72살이 되던 날 그녀는 매를 만나 사랑에 푹 빠졌고 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들의 첫 번째 결혼식 기념일에 나는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죠. 그러자 니나는 내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도티, 난 이제껏 이렇게 행복한 적도 이렇게 사랑에 푹 빠져본 적도 없어. 얼마 전 이들의 12번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고 나는 또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니나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난 그 일을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하루가 축복이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지. 이들의 행복이 순전히 운으로 보이는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토록 행복한 건 사랑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고 또 우리 모두가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소중하게 대하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로맨스를 키워나가는 14가지 방법, 다음과 같대요. 첫 번째, 배우자나 연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죠. 일이나 취미, 친구를 우선순위에 둘 때 사랑은 시들해지고 말아요. 사라 브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결혼 생활은 분노로 가득 차 서로를 산채로 묻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요. 두 번째,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충만하며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두 사람 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딱 붙어서 걷는다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게 되죠. 자신감 있고 온전한 두 사람이 자유롭게 나란히 함께 걸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멋진 결혼 생활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경쟁은 전적으로 무의미하죠.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는 것으로 각자의 개인 플레이를 하더라도 결국 이기는 건 팀이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가진 능력을 모아 협력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시너지를 얻고 생생하고 활기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두 사람 모두 이기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웃으세요. 웃음은 인생의 힘든 순간을 헤쳐나가는 동안 사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답니다. 설사 자신이 많이 웃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웃는 법은 배우면 배워요. 긴장을 풀고 큰 소리로 웃어보세요. 코미디 영화나 웃긴 TV 프로그램을 보며 한바탕 깔깔거리며 웃거나 좋아하는 만화책을 보며 키득거려 보세요. 많이 웃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또한 웃음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한 여검사가 무례하고 오만해 잠자리 상대 이외의 모든 여성을 깔보는 변호인을 상대로 사건을 맡게 되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들은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그녀를 가리켜 검사 아씨라고 불렀어요. 그녀는 이 말을 들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죠. 그녀가 웃자 판사도 웃었고 뒤이어 배심원들도 웃었어요. 다들 한바탕 웃고 나자 재판은 물 흐르듯 술술 진행되었답니다. 그녀처럼 분노를 웃음으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 사랑받고 싶다면 매력적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운 마음을 갖고 사력 있고 사랑스러우며 유쾌한 모습으로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섯 번째, 집안일을 나누어서 하세요. 진정한 남자라면 설거지도 하는 법이고 멋진 여자라면 잔디도 깎는 법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이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때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자라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며 용기를 줄 때 두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난과 경멸, 무관심 속에서 살 때 우리의 영혼은 시들게 되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듯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관심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여덟 번째, 잔소리는 로맨스를 짓밟아버리는 지름길이에요. 잔소리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갉아먹죠. 잔소리를 하는 대신 자그마한 포스트잇에 조언을 적어두거나 꼭 해야 할 일에 목록을 만들어서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혹시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머 감각을 잃지 마세요. 아홉 번째,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는 것 역시 로맨스를 망가뜨리는 태도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열 번째, 비판은 사랑을 뭉개는 짓이에요. 물론 우리는 상대방의 습관 때문에 짜증을 내기 쉽죠. 다행히도 내 남편 빌은 비판을 거의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싸워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탓에 조금 비판적인 편이죠. 내게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하자면 남편에게 짜증을 날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어요. 이게 과연 우리 관계와 남편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만큼 중요한 일일까?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은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걸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빌은 매우 멋진 사람이며 나는 그를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권리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요?
나 역시 다른 사람이 내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라지 않나요? 11번째. 설사 둘 사이의 싸움이 한창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상처를 주는 말은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 결코 잊혀지지 않는 법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랑을 좀먹고 들어가 마침내는 사랑하는 감정을 파괴시키고 말아요. 막대기와 돌이 우리 뼈를 부수듯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12번째, 대화를 하세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잘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대화를 할 수 없죠.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대부분의 의견 차이는 상대방의 말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와요. 당신이 하는 말이 이런 뜻인가요? 라고 질문하며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꿈을 공유해 보세요. 릴리 헬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통해 변화하고 또 잊기도 한다라고요. 13번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세요. 막 잠에서 깬 배우자나 연인에게 침대로 커피를 가져다 주세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주물러 주세요. 틈이 날 때마다 서로를 꼭 껴안고 함께 거리를 걷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어깨 주변을 은근히 주물러 줘보세요. 출장을 갈 때 아내나 남편의 베개 위에 사랑스러운 쪽지를 남겨놔 보세요.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세요.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늘 로맨스를 간직하고 있는 부부를 본 적이 있나요? 이들은 마치 첫 데이트 때처럼 서로를 강렬한 사랑을 불태워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상대에게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4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 생각의 일부분만을 상대방과 나눈다면 결국 사랑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메리 오하라가 남긴 말이에요.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며 웃고 놀으세요.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손을 마주 잡고 안개 낀 아침 산책을 나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멋진 저녁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거나 꼭 끌어안고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달콤한 데이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고 고풍스럽고 자그마한 바에서 촛불이 켜진 조용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아이들이나 일, 부모님 이야기 대신 둘만의 생각이나 꿈과 인생의 목표, 계획 등을 이야기하며 다정하게 저녁 식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살며시 빠져나와 낭만적인 은시처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둘 사이의 관계를 더 로맨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제시한 14가지 방법을 참고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추가해서 적을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남겨둬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살펴보세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44번째.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밖에서 행복을 찾지만 이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 안에 있고 매일매일의 사고 방식 속에서 나온다고 해요. 키어스틴 다이앤사미는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씨앗은 모두 빛을 기다린다 라고 했네요. 이 책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기 전까지 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생의 짝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활기찬 삶을 사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만큼이나 만족스럽고 흥미있는 삶을 살고 있으며 때로는 결혼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는 내 스스로가 오랜 결혼 생활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관점을 넘어서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에 나는 보다 멋진 삶을 사는 독신자들을 많이 만나고 이들과 면담을 통해 더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내가 이들에게 이 책을 읽게 될 독자들 중 독신이거나 곧 그렇게 될 사람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들을 수 있었어요. 이들의 남긴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거의 모든 독신자들이 가장 확신에 차서 한 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독신으로 사는 가장 좋은 점, 생전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간다는 거예요. 37살의 리사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점차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되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마침내 나는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더 자유롭고 유능하며 강해졌다는 게 느껴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빙긋이 웃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어요. 아마 그건 나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사람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46살의 키니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자아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찾게 되고 더 완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죠. 51살의 아이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동안 부모님과 선생님, 상사,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서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래, 나는 여기 있어. 이게 바로 나야. 그건 정말 멋진 기분이에요. 이전에 남편을 보조하고 아이들을 길러냈듯 이제는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나는 거울을 보며 내가 가진 힘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곤 하죠.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일을 뭐든지 해낼 수 있게 되죠. 적응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배우자를 잃거나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슬프고 절망스럽고 울적한 마음이 들 거예요.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갖고 서서히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부부관계는 뿌리가 뒤엉킨 채 나란히 자라는 두 개의 나무와도 같대요. 나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두 나무에 얽혀진 뿌리를 마구잡이로 떼어내어 따로 심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나무들은 처음에는 병들고 시들시들 하다가도 새롭고 자유로운 환경에 서서히 적응해가고 마침내는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자라곤 한답니다. 이제껏 스스로를 떼어날 수 없는 한 쌍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굳세며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56살인 로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마음을 치유하기까지는 꼬박 2년이 걸렸죠. 나는 카운슬러를 찾아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책들을 읽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었죠.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8년 전에 이혼을 한 54살의 테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좌절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행복해지기로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죠.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태도에 따라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고요.
헨리 포드가 말하듯 했죠. 용서해 주세요. 과거의 상처를 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은 자신이 가진 힘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과 같죠.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날개에 짓눌려 새로운 삶을 향해 높이 날아오를 수도 없게 된답니다. 우정을 가꾸어 보세요. 키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난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 참 재미있는 걸. 이제야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으니 말이야.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우리는 곧 우리에겐 친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물론 지금도 가끔씩 외로움이 밀려오긴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결혼을 했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는 비교할 때가 못 돼요. 테드는 내게 한 수도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수도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40년 동안 동굴 속에서만 머물며 수행을 닦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고 느끼고 세상으로 나왔죠. 그때 한 어린아이가 실수로 이 수도승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러자 수도승은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냈죠. 이 수도승은 진정한 깨달음이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헨리 소로우가 세상 속의 새는 노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듯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정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53살에 달리는 이렇게 충고했어요. 다른 이들에게 늘 친절하세요. 그리고 솔직한 태도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남녀 모두와 우정을 쌓으세요. 우리는 양쪽 모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라고요. 데이트 상대를 앞으로의 연인이나 영혼의 짝으로 한정짓지 말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멋진 친구들은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니까요. 배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둘 사이에 로맨스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말이에요. 강한 우정이야말로 멋진 결혼의 밑바탕이 되는 거니까요. 당신이 독신이 된다 하더라도 결혼한 친구들이 당신을 내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당신이 자신들의 남편들과 놀아나지만 않고 앞으로도 안 그럴 거라는 게 확실하기만 하면 말이죠. 시릴이 한 말이에요. 리사 역시 이렇게 덧붙였네요. 친구의 남편과 놀아나는 짓을 한다면 잠시 동안 들뜨고 으스대는 기분은 들겠지만 결국은 평생의 친구를 잃게 될 뿐이죠. 라고요. 참여하세요. 주위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한다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좋아하는 활동에 열정을 쏟아 부어보세요.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참여하세요. 애니는 살고 있는 지역의 작은 극장과 관련을 맺고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외에도 책쓰기 모임, 투자 모임, 자원봉사, 피트니스 클럽 등에 참여해 흥미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경험은 곧 기회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전념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향기를 맡고 맛보며 말이죠. 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열어야 해요. 새로운 곳에 가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게 두렵더라도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게 되죠. 영적인 수호자를 찾아보세요. 독신이지만 활기찬 남녀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며 사랑하고 인내하며 지지해준다고 믿고 있어요. 이들은 종교적, 철학적으로 신 또는 영적인 수호자 혹은 수호천사라고 부르는 존재에게 의지하고 있죠. 수호천사들은 우리가 찾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죠. 이들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게 되죠. 자유를 만끽하세요.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자유를 만끽하길 원했어요. 아이린의 말을 빌면 그 요지는 이렇죠. 상대 남자가 너무 진지해지면 난 그 사람에게 흥미를 잃게 돼요. 과부로 지내는 친구 중 몇몇은 스스로가 독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즐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 나는 언젠가 영혼의 짝을 만나길 원하지만 그때까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유보한 채 살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독신들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혼자인 것을 즐겨보세요. 로라는 자신의 일과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즐기며 보내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기혼이라면 이 모든 일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정말 좋아요. 난 아주 활발하고 외향적인 편이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죠.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난 다른 사람이 내 집에 찾아올 때는 좀 불쾌하기도 해요. 결혼한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귀를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독신자들이 자신만의 시간을 사랑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혼자들은 자신의 남편 또는 부인에게 개인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주고 있을까요? 혼자인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복은 자신 안에 있어요. 우리는 독신자 역시 기혼자와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요지는 행복이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행복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며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혼자서도 완전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마음먹고 행복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때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인생에서 자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모든 요소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며 적어보세요. 그 다음 앞에서 적은 것 이외에 자신의 인생에 꼭 포함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자신의 인생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적어보세요.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쓴 내용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진심으로 즐겨보세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5번째 벌써 와 있네요. 진정한 친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랜돌프 보는 좋은 친구 관계는 깨어지기 쉬운 것이니 귀중한 도자기처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했네요. 청년과 성공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는 고 조슈아 그린은 수십 년간 시애틀의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성공에 대한 그의 원칙은 이러했죠. 의지가 강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친구나 동료로 삼아라. 나는 내 인생에서 이만큼 가치 있는 조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힌두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무리들과 비슷해진다라고요. 우리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들을 주위에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결혼만큼이나 중대한 문제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수록 친구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되죠. 왜냐하면 진실하고 강한 우정을 쌓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며 더 활기찬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우정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대학원 시절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녀는 성격이 밝고 재치도 있고 또 재미있었죠. 하지만 이토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었고 남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기 위해 극장에서 만나기로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가 전화하자 그녀는 마음이 바뀌어서 연극을 보러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일이 되풀이돼 일어나자마자 마침내 나는 이 친구와 연을 끊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이 친구처럼 우리 주변에는 때로는 해가 되는 친구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친구와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저울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천칭 저울을 하나 그린 후에 한쪽에는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면을, 반대쪽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올려놓고 양쪽을 저울질해 보세요. 저울이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 친구와의 우정을 계속해서 소중히 지켜나가 보세요. 하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친구가 인정이 없고 다른 사람의 흠을 잘 잡고 진실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관계를 그만둘 때가 온 거예요. 혹은 그 친구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절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친구에 대해 판단 기준이 될 만한 방법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구가 발코니 타입인지 지하실 타입인지 자문해 보는 거죠. 발코니 타입의 친구는 발코니에 서서 우리를 끊임없이 칭찬하고 응원해주는 친구죠. 이런 친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며 또 성장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런 친구들은 우리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해 줍니다. 또한 우리를 내적, 외적으로 미소 짓게 하고 우리를 늘 환하게 웃게 만듭니다. 이들은 인생의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우리 내면을 더 깊이 있게 해줍니다. 반면 지하실 타입의 친구들은 지하실에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좀먹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발코니 타입의 친구인지 지하실 타입의 친구인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면 우리는 곧 단조로워지고 침체되어 가요. 친구들의 독특하며 개성적인 면을 존중하고 아껴주세요.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친구만을 사귀고자 한다면 결국 친구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거예요. 의견 차이나 오해로 또는 의도치 않은 소홀함 때문에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가 서서히 무뎌지고 있다면 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지만 더 이상 관계를 가꾸어 나가길 원치 않는 친구에게는 시간과 정신을 쏟지 마세요. 그런 친구는 놓아주세요. 그 대신 사려와 관심, 웃음, 시간, 그리고 감사와 공감을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를 가꾸는 데 써보세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중에 정말 마지막까지 왔네요. 46번째,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에 등장한 헝클어진 머리의 케이트를 기억하세요? 나이 먹는 게 두렵다며 내게 고백했고 덕분에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친구 말이죠. 내가 책을 쓰는 동안에도 나와 케이트는 늘 함께 걸으며 책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책의 형체를 갖추어 나갔어요. 시속 그러는 동안 80km 나이에 이동책 대한 단속 감각이 구간입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죠. 또한 실제로 케이트는 변했습니다. 500m 앞 어느 날 8단 그녀는 1터널 내게 진입입니다. 예전에 나는 꽉 닫혀있는 코르크 마개처럼 느껴졌어. 하지만 마침내 나는 뻥 소리를 내며 밖으로 튀어나왔고 이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 이전에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기회로 보여. 내 책의 앞장을 넘겨서 맨 첫 장을 다시 읽어보았을 때 난 처음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난 이제야 엘리엇이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리고 우리의 탐험의 끝은 결국 우리가 출발한 곳이 되리니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이혼의 아픔을 겪던 중에 이 책의 초고를 읽은 배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따금씩 뒷걸음질 치는 기분이 들기도 해. 그럴 때면 나는 아픔과 슬픔을 잊고 의심 있는 관심사들과 새로운 생각들로 빈자리를 채워나가며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지.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조금씩 여장군, 성장하고 대장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귀엽네. 우리가 성장하고자 할 가. 때 우리는 일직선처럼 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요요처럼 그렇지, 성형 그거지. 궤도를 그리며 서서히 위로 올라갑니다. 배시의 경우처럼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뒤로 밀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길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대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보다 더 활기차고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이 인생에서 너무 마주치는 어려움은 우리가 하늘이 성장할 너무 수 예뻐. 있도록 하는 작자와도 같아요. 고통이 없으면 얻을 수도 없는 법입니다. 꼭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우리는 모두 고유하고 독창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속한 길이 아니라 하늘 자신만의 끝내준다.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론 역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론은 이전에는 일터로 갈 때마다 자동차로 꽉 막힌 예전에 내가 이런 고속도로에서 데서 다른 살았었나 봐, 차량이 진짜. 뛰어들거나 부주의하게 운전할 때면 격하게 웃겨. 반응하곤 했죠. 덕분에 그가 나? 직장에 도착할 내가 바닷가에서 때쯤에는 늘 살았다고? 화가 나고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론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주가 태도를 바닷가야? 바꾸어 출퇴근 시간을 유쾌한 여유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로 결심했죠. 그 결과 그는 지옥 같은 하늘 출퇴근 봐. 시간에도 느긋하게 음악을 들으며 교통의 흐름에 따라 한 길로 운전하게 되었어요. 간혹 다른 운전자들이 험하게 운전하더라도 그는 화내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건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책을 구석구석까지 읽은 빌은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가 번거롭게 꼬였을 때도 불같이 화를 내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성장한 것 같다고 합니다. 난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쳐도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어.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흐름에 맡기는 거지. 화를 내지 않고서 말이야. 그리고 공감의 힘 역시 이제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인생의 목적과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모두 고유한 존재이며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다른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남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관대함을 갖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더 잘 용서하고 잘못을 잊게 되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자기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삶과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스스로가 더 현명해졌다고 느끼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세상 일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볼 줄 알게 됩니다. 더 양성적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남자다운 면과 여자다운 면을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드러내어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남성들은 시를 쓰거나 요리를 배우는 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여성들은 가구 조립이나 재물 낚시를 배우기 시작할 수도 있죠. 꿈을 놓쳐버리느니 실패나 창피를 무릅쓰고서라도 시도해볼 기회를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내면에 경고음이 느껴질 때 이 소리에 귀를 막기보다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본 다음에 행동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인생에 관해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이 더 잘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 육체적으로 더 날씬해질 뿐만 아니라 더 생기있고 활기차게 인생을 즐기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게 되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며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너그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축복이죠. 즐거움으로 넘쳐 흐른 시간이 멈춘 듯한 멋진 경험을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떤 내용에 가장 공감할 수 있나요? 어떨 때 스스로가 가장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지나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첫째,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성장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후 그 내용을 적고 날짜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그런 다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더듬어 보며 자신이 앞으로 성장하고 싶은 부분을 적어 보세요. 개인적인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평생 동안 달려가야 할 여정임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리스트 작성을 다 끝냈다면 6개월마다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내용을 덧붙여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목표를 기록하고 날짜를 기입해 보세요. 네 번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책을 다시 한번 뒤적거리며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던지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책을 쓰면서 나는 독자들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독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꼭 내게 알려주길 바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마음껏 즐기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요. 어땠나요?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다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멋진 인생 살 수 있을까요? 멋진 인생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힘이 발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앞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혜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재능과 능력,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성숙해질 것입니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가지 도티 빌링턴 지음 작은 씨앗 출판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